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암기사항. 그래서 한 10개 정도 되니까 한 10개 정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왜 섭섭해요? 저도 섭섭해요. 근데 내년에 또 보자 그러면 또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근데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빨리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소중한 시간 뺏고 그러면 안 돼요. 자, 하여튼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뭐 우리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무조건 외워갖고 맞춰야 돼요. 자, 건폐율부터 보면 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 전일준, 5, 6, 7. 근데 3종 일반 주거, 얘만 50%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항상 핵심. 그 다음에 상업적은 근린유통 일반 중심 7, 8, 8, 9.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 다 70. 녹지지역도 보존 생산 자연녹지 다 20. 그래서 5, 6, 7에 7, 8, 8, 9. 다시 7, 2.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 다 20%예요. 그런데 계획관리만 40% 준다. 계획관리만 40. 그래서 건폐율에서는 3종 일반주거 50. 계획관리지역 40. 나머지 그냥 5, 6, 7에 7, 8, 8, 9. 다시 7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물어봤다 그러면 좀 땡큐한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 1이니까 50% 이상 100% 이하. 이게 딱 시작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짜리 또는 50%짜리는 최소한도는 다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최소한도는 50. 이게 올해 또 간평사에서 혀를 찔러갖고 또 최소한도 갖고 물어봤죠. 주거죠. 최소한도 갖고. 그래서 100%짜리, 80%짜리는 최소한도는 다 50% 이상입니다. 용적률이 뭐 30% 이상, 20% 이상 이렇게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50% 이상, 100% 이하. 자, 일종 전용주거 100 시작해갖고 150, 200, 250, 300, 50씩 쭉 더해가시면 되죠. 그런데 준주거가 재작년에 정답. 준주거는 500. 이거는 따로 외우죠. 준주거 지역 5글자 500. 그 다음에 상업적 근자에서 구자. 이제 이것도 마지막에 구자 딱 찾아갖고 900 시작해갖고 200씩 더해가시면 되죠. 200씩 900, 1100, 1300, 1500. 그 다음 공업적, 전용공업적은 3종 일반주거 300 그대로 갖고 와서 300, 350, 400. 준공업지역은 400이요. 준주거지역은 500. 준주거 500, 준공업 400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서는 보존녹지만 80입니다. 보존녹지만 80%. 나머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용적률 80%밖에 안 주는 것은 보존녹지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보존녹지가 도시지역에서는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곳이다. 그럼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 산, 공, 녹 16개 세분 안 했다. 세분할 때까지 그 토지는 일단 무슨 지역? 보존녹지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만 계획관리가 왜 100이요? 아니 80이요? 미안해요. 그래서 자 계획관리만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80%예요. 제가 PPT 만들 때 또 실수했네. 꼭 실수. 이게 사람이 또 실수가 있어야 사람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다 80%. 꼭 잘 나가다 꼭 마지막에 삑사리가 나요. 그래서 계획관리만 100. 그래서 비도시에서는 계획관리 40, 100. 나머지는 다 20, 80이에요. 20, 80.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항상 비도시에서는 논점이 되고요. 그럼 보존 관리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만 지정이 되고 보존 생산 계획관리 아직 세분 안 해줬어요. 그럼 세분할 때까지 그 토지는 보존 녹지지역에 행위 제한을 일단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예 용도지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됐다. 이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행위 제한을 일단 적용한다. 그래서 아예 미지정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이 미세분일 때는 보존 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일 때는 보존관리지역에 행위 제한을 일단 적용하고요. 자, 그다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40, 100. 자, 이거하고 똑같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진흥지구. 비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인데 성장관리계획으로 50%까지 주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인데 성장관리계획으로 125%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성장관리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 몇 배? 1.25배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 1.25배 완화해서 40 곱하기 1.25가 50이죠. 100 곱하기 1.25가 125. 그럼 요거하고 구분해놓고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역시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완화해 줄 수가 있죠. 그럼 계획관리지역. 우리 비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제한도 완화해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비도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건축 제한 완화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계획관리지역만 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만 건축 제한 풀어갖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나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은 1.5배 완화해 주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 주죠. 2배. 그래서 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1.5배 완화해 주니까 60이에요. 60. 그리고 용적률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2배를 완화해 주니까 200%예요. 200. 그래서 건폐율은 60, 용적률 200%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건폐율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는데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허가권자가 허가의 기준으로 따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줄 수가 없어요. 성장관리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1.25배만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하고 성장관리 계획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준 면적입니다. 자, 세 가지. 개발행위 허가 규모, 허가할 수 있는 규모. 도시지역에서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상, 자생, 1만, 미만.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보전녹지 지역은 5천 미만, 비도시에서 자연환경 보전 5천 미만, 그 5천 미만짜리 보전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들은 절대 보전이에요. 개발 못하니까 5천 미만. 그래서 주상자생 1만, 그리고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 5천 미만. 그럼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다. 그래서 3만 미만짜리는 그냥 좀 따라오니까 1만 미만, 5천 미만 저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역시 도시지역에서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주상, 자생 1만.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나 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나 똑같다. 그래서 이런 주거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규모는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럼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뭘 지정해라? 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해라. 그래서 주상자생 1만, 공업지역은 3만. 똑같은 기준이죠. 그럼 보전녹지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보전녹지는 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절대 보전. 그 다음 비도시가 다르죠. 비도시에서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또 10만 이상 예외. 쓰잘데기 없다 그랬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도시 30만 이상. 그럼 우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얼마 이상? 계획관리지역. 아니 계획관리는 도시예요, 비도시예요? 비도시 그러니까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놓고 계획관리가 비도시인지를 몰라갖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 주, 상, 공, 노. 그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다 비도시니까 비도시에서는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추정. 계획관리가 됐든 생산관리가 됐든 30만 이상으로 지정. 그리고 비도시에서 절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국토부 장관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는 게 보전녹지.
그 다음에 비도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보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행위 규모가 다 얼마 미만? 5천 미만. 조금밖에 개발 못하죠. 그러니까 개발구역은 아예 지정할 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 200, 나머지 60입니다. 그럼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거 우리 어디서도 봤어요? 이게 매주 나오는 거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거 어디서 들어봤다? 한 개라도 얘기하면 한 개. 개발행위 허가. 건물이 없는 토지는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언제 물어봐요? 그럼 주거지역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를 50제곱미터로 분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O, X. O? 확실해요? 확실하죠. 주거지역 얼마? 60. 그럼 50제곱미터 하면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면적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절대 완화해 줄 수 없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규정이 대지 분할 제한. 그리고 우리 개발법에서 증환지, 감환지, 직권 환지 부지정 할 수 있는 과소 토지의 기준도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은 건축법에 규정하지만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다 써먹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이 기준 면적 나오는 거는 요 3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 채권은 뭐 매년 그냥 2개씩 나옵니다. 먼저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은 우리 국토법에서 나오는 거죠. 국토법에서 나오는 채권. 자,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동영무사에 물어봤죠. 시설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서 매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나오는 채권이 시설채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장기 미집행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다. 이때 시설부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내 땅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매수 청구했어요. 매수 해줄 때 매수 대금은 현금 지급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이때는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정녕 정답 지문이죠. 지방공사가 매수무자일 때 발행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래서 온리 누구일 때만 지자체, 지자체인 매수무자만 시설 채권 발행할 수가 있고요. 자, 사유는 거기 또 비어있죠. 비어있어갖고 또 당황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발행할 수 있는 사유, 토지 소유자 원할 때. 근데 원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거 원하면 미친놈이라 그랬죠. 그 현찰 주겠다는데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채권 달라고 그러면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짓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거.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 즉 투기 소유인데 매수 대금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소유자 원하지 않아도 시설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19대 자료에서는 다 있는데 또 빼먹었네요. 그 자료에. 미안해요. 끝까지 미안해요. 그래서 자율은 매수무자 지자체인 경우로서 소유자 원할 때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부재지주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대금 지급할 수가 있고요. 자율은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특광식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이요. 왜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매수 청구도 10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이때 발행하는 시설 채권도 10년짜리 채권.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성격은 지방채. 그래서 적용 법률은 지방재정법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적용 법률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이 2개는 도시개발법. 개발법에서 나오는 채권이죠. 자,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이요, 환지 방식이요?
여기 써있네요. 수용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고요. 사후 현물 보상이라고 그랬죠. 원래 보상금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땅으로 주겠다. 사후 현물 보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원한다는 게 뭐예요? 보상금 돈 대신에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할 수 있죠. 그럼 보상금 돈하고 땅하고 뭐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그러니까 다 토지 소유자가 땅으로 달라고 원한다면. 그래서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원한다고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만 발행해라. 2분의 1까지 발행하니까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원하면 발행할 수가 있고요. 자,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 다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승인. 그리고 은행에 보증을 받아갖고 발행하는 것은 민간 시행자만. 왜요? 민간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믿을 수가 없다. 은행에 보증 받아갖고 발행할 수가 있고요. 공공은 보증받는다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시행자만 보증받아갖고 발행하고요. 상환차 붙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식이냐? 김영식. 채권자 이름이 써지는 김영식 채권. 그 다음에 이율은 발행자가 알아서 정합니다. 그리고 자는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채권이니까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이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김영식 채권을 이전 양도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원부에 기재가 돼야 양도가 되는 거예요. 채권에다 기재하는 것은 대항 요건에 불과. 아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전 양도 가능하고요. 이전할 때는 원부에 기재해서 양도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개발사업하고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개발사업하고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발행.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입니다.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딱 두 번 나옵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 또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될 때 결정해 주는 게 행안부 장관. 딱 두 번만 행안부 장관. 그래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하고요. 전자등록, 무기명 발행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율은 시도 조례로 알아서 정한다. 그리고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이게 작년 정답. 5년부터 10년이니까 상환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맞는 거죠. 5년보다 짧을 수 없다. 그게 작년 정답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기간. 원금은 5년. 왜 5년이요? 공법상 채권. 이자는 이자, 두 글자, 2년.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매입하면 매입 필증줘요. 매입 필증도 몇 년간 따로 보관? 5년.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은 숫자 물어보면 다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에서 나오죠. 자, 이름대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주는 회사채.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고요. 자, 주택 건설하는 회사 딱 두 명이요.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절대 주택조합이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어요. 작년에도 요것만 알면 그냥 한 문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절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딱 두 명만 발행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은행에 보증을 받아갖고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등록사업자.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없으니까 보증이 필요가 없다. 등록사업자만 은행에 보증받아갖고 발행하고요. 등록사업자는 사채 발행하려면 요건도 갖춰야 돼요. 자본금 5억 원 이상.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자본금 5억 원 이상 법인, 개인은 안 됩니다. 아예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금 5억 원 이상 법인으로서 건설업에 등록을 해서 시공권이 있어야 돼요. 시공권이 있어야 발행할 수가 있고요. 최근 3년간 실적이 300세대 이상, 3년간 건설업수 이내, 그거 다 하려면 그것도 없으니까 요게 항상 핵심. 5억 원 이상 법인으로서 건설업에 등록을 해서 시공권이 있을 때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원 사채는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O, X. 오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다 받는 거예요. 보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보증은 등록사업자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상한자 붙었으니까 김영식. 그래서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사채권자는 몇 년 내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3년. 그래서 주택사원 자체는 3년 내 계약해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채권, 딱지입니다. 딱지 개념이니까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 무슨 금지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의 조합원지, 주택사원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딱지 개념은 양도, 양수 등이 금지예요. 그래서 주택사원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요. 역시 예외적으로 양도할 때는 김영식이니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기로?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양도합니다. 그래서 토지사원 채권, 주택사원 자체가 달라요. 토지사원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사원 자체는 원칙은 양도가 안 된다.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는 다 어디다 써야 된다? 원부에 기록해서 양도한다. 그 다음에 주택사원 자체는 상법의 사채 발행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보충 적용. 그럼 주택사원 자체는 무슨 법을 우선 적용? 또 당연히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상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돼도 기왕에 발행한 사채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는 사채 발행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도 27, 30 다 두 번이나 기출.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 수용사용할 때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하고요. 우리 공취법은 정확한 이름은 뭘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1년을 했잖아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공취법을 준용하는데요. 자,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우리 공법에 4개가 있습니다. 자, 공취법에서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인정고시 의제다. 이 말은 사업인정 그냥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의 고시, 시실. 개발사업은 세목고시, 개세.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시실, 개세, 정사. 그 다음에 재결신청. 이 재결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재결신청은 공취법에서 원칙 1년 내라 그랬는데 사업이 1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 연장. 언제까지? 사업 시행기간 내.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신청기간 연장해서 언제든지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 재결신청할 수 있게끔 연장. 그래서 1년 내 재결 신청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에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다 할 수 있다. 근데 인접 토지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토지 등 하면은 토지하고 또 뭐 있어요? 토지, 건물, 물건, 권리. 그래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다 할 수 있는데 인접 토지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시행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데요. 민간 시행자일 때만 요건 갖춰야 돼요.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민간 시행자만 요건 갖춰갖고 수용하고요. 공공시행자는 요건이 필요가 없다. 작년에도 그대로 기출. 아주 수용 방식 나오면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그럼 우리 민간, 공공 뭐가 더 많아요?
민간이 훨씬 많으니까 공공을 정리해줘. 공공시행자 하면은 4명. 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 하면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권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수용권 안 줍니다. 대신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할 때 한정해서만 수용할 수 있다.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할 때는 재건축을 누가 할까요? 공공.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할 때 이때만 공익사업으로 봐서 예외적으로 수용권 주고요. 원칙은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권을 따로 인정을 하죠.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재건축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마지막으로 동의할 거냐 말 거냐 회답을 촉구. 최후의 통첩이라고 그러죠. 그럼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까지 대답해야 돼요? 2개월. 2개월 내 대답해 줘야 돼요. 근데 2개월 내 대답이 없으면 부동의 처리입니다. 그럼 회답 기간 2개월이 지나면 다시 2개월 내 동의하지 않은 자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 소유한 자, 즉 조합원 아닌 자에게 토지나 건물 소유권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죠. 그래서 30일, 2개월,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 국민주택을 누가 건설해요?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 이때만 공익사업으로 와서 수용권 주고요. 그럼 공공이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 그 땅이 뭐가 돼요? 공공택지.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공공택지는 다 뭐 해갖고 수용해서 땅을 만들면 공공택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싸게 수용해서 땅을 만들었으니까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받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밖에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 인정도 다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 매수 청구. 자, 우리 국토법에서 매수 청구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가 되고요. 자, 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어요. 요거를 장기 미집행. 사업했는지 기준점은 실시계획의 인가. 즉 1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도 안 받았다. 요거를 장기 미집행. 이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 과도하게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포함. 그래서 건물 제외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 건물 제외한다 바보 같은 걸 그러죠. 그래서 땅만 매수 청구하고 건물 냅두면 안 돼요. 매수 청구든 매도 청구든 건물이 있으면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으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 청구의 상대방을 매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자, 원칙적으로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왜요? 원칙적인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 특광시장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는데 특광시장군수 이외의 시행자 따로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고요.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은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런데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달라요. 아주 가지가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러면 설치 의무자가 이꼴 누구예요? 시행자죠.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시설사업의 시행이니까 설치 의무자가 이꼴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로 쓰나 설치 의무자로 쓰나 원칙적인 시행자 특광시장 군수라고 쓰나 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래서 원칙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 그럼 이때 매수 절차, 매수 가격은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수용할 때도 공치법. 수용을 안 해서 매수 청구해서 매수할 때도 공치법. 그래서 매수 절차 가격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요. 자, 원칙. 매수 청구했어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반드시 매수하는 게 아니니까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매수할지 말지 언제까지 통지해 줘라?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통지했으면 다시 2년 내 매수합니다. 하여튼 매수 청구는
그래서 단독으로 물어봤다. 6개월, 2년 여기서 무조건 답 나온다 그랬어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제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통제했으면 2년 내 매수. 그리고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국토법에 규정이 없으면 매수 절차 가격은 공시법을 준용하고요.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가 두 번 나요. 자,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져요. 농업경영 위반. 1년 내 처분해라. 근데 1년 내 처분 안 하면 6개월 내 처분해라. 명령.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나는 못 팔겠으니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농지의 매수 청구는 다 누구한테 가서?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겠어요? 가격이죠. 저 처분 명령에 대해서 매수 청구했다. 이때 농어촌공사가 매수해주는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를 원칙. 다만 실거래가가 더 싸면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 한마디로 제일 싸게 매수해라 가격이죠. 제일 싸게. 왜요? 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거죠. 농지법 위반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수할 때는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다. 그냥 제일 싸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법인은 내 땅 농지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취지는 사건보라 그랬죠. 그 행위 제한이 세니까 이용도 못하는 땅 팔고 나갈 수 있게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법인이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 여기서 매수할 때는 감정가입니다. 좀 더 비싸게. 왜요? 이거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죠. 재산권보, 사건보를 위한 거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 몽개구 좀 했어요. 자, 그래서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사업에 지장을 준행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사업에 지장을 준행이들 못하게 제한하고요. 자,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개발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요. 자, 그럼 허가 대상. 자, 일단 국토법에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이건 항상 공통이요. 허가 대상 하면은 6개는 공통. 그 여기서는 2개가 더 추가.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나무를 베고 심고 다 허가받고 해라. 그리고 건물, 가설 건물 포함해서요. 국토법에서는 건물의 건축인데 개발법에서는 대손하고 용도 변경 다 허가 대상. 정비구역에서는 건축하고 대손은 빠져요.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입니다. 정비구역에서는 대손은 또 빠진다. 왜 빠져요?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 건물의 대손은 비일비재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대손은 빠진다. 건축하고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 다릅니다. 국토법에서는 건물의 건축, 개발법에서는 건물의 건축, 대손, 용도 변경. 정비법에서는 건물의 건축하고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 그런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재해복구, 재난수불이한 응급조치. 이 긴급한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우리 국토법에서는 응급조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했으면 1개월 내 신고는 해라. 근데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신고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응급조치는 그냥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이 그냥 할 수가 있고요. 정비구역에서는 안전조치, 건물에 붕괴 우려가 있어갖고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이것도 다 긴급한 거예요. 안전조치도 정비구역은 다 허가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들, 경미한 거 하면은 농사 짓는 거죠. 농사짓기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농사짓기에서 형질 변경, 또 개발에 지장이 없다. 이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토속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한 땅, 이 땅은 사업할 땅이 아니니까 그 땅에다 물건 쌓아두는 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런 거 읽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임시로 심어두는 것도 다 경미한 거예요.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면 되는데 어디는 제외냐? 경작지. 경작지는 또 제외. 경작지는 심어두면 다 보상 대상. 그래서 경작지에서는 임시식재도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착수기간. 자, 착수기간은 뭐 매년 나옵니다.
역시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고요.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시행자 변경사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바꿔버릴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사유로서 2년 내 착수.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 반드시 취소합니다.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착수 안 했을 때, 이때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반드시 취소하는 거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건축허가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 또 농지 전용 허가.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거. 조피리,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취소. 조피리는 애웠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조치명령 위반, 이런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딱 이 2번만 공법에서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건축신고가 실효가 돼요. 건축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신고하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 다만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착수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기간의 연장은 무조건 몇 년이냐? 1년.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무조건 1년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2년 내 착수, 건축신고는 1년 내 착수. 착수기간이 다르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의 착수기간은 그냥 매년 나요. 매년.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27, 28, 30 3번이나 그냥 기출문제 정답. 그래서 착수기간 연장은 무조건 1년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받았어요. 5년 내 착수. 이게 정년 정답이죠. 5년 내 착수. 공사권 나눠서 분할시행에 승인받았다. 우리 공사권 나눠서 분할시행할 수 있는 게 주택단지의 규모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109, 300, 209, 300, 300세대 이상으로 공사권 나눠서 분할시행할 수가 있죠. 이런 공구별 분할시행에 승인받았어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로 착공 신고한 날부터 다시 2년 내 착수. 근데 나머지 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게 핵심. 그 5년 내 착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5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 그럼 이 나머지 공구에 2년 내 착수 안 했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이거 부수적인, 여기서 이미 착수를 했으니까 나머지 공구 2년 내 착수 안 했다고 전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게 핵심.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농지 처분 의무 사유,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사유,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했다.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고 2년 내 착수 안 했다. 2년 동안 농지 놀렸다. 그죠? 이때는 1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는 취소할 수가 있는 사유가 됩니다.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도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았을 때는 착수기간 2년제요. 그러니까 우리 착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아니면 5년이죠. 2년짜리는 건축허가,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은 2년 내 착수. 5년짜리는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5년 내 착수해라. 특별하니까. 그게 뭘까? 오, 맞췄어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 5년 내 착수 안 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릴 수가 있죠. 아주 그냥 너무 잘해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자, 다음에 8번에 조합설립인가. 얘도 그냥 매년 나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절대 또는 없다고 그랬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게 딱 2번.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딱 2번만 국공유지를 포함. 그 다음에 총수 산정할 때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1명.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산정해라. 이는 또 특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 3, 2, 1. 재건축일 때는 주택단지 안에서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4분의 3. 그러니까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근데 이거보다 재건축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더라. 여기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4, 3, 3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4, 3, 2, 1, 주택단지 밖에서 재건축 4, 3, 3, 2. 이게 그대로 재작년 그냥 한 문제요. 31회 때. 그래서 이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매년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이 동의받을 때 기준이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하나.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역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하나. 혼자서 여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이거 어떤 경우? 수재자예요, 수재자. 그래서 여러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관계없이 한 명. 그리고 여러 토지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똑같아. 공유자가 동일. 역시 대표 한 명. 그래서 네 가지 경우. 공유하고 있든 지상권이 설정돼 있든 여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 공유자가 똑같은 그냥 한 명으로 산정해서 동의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조합. 자,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한 번 받고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두 번을 받는데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전체 3분의 1. 동별 과반수.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3분의 1.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3분의 1. 그러니까 결론.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면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단지 전체다. 이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 즉 동별 50%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75%.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75% 이상의 동의입니다. 즉 허가를 신청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아라. 나머지 25%한테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조합은 지문에서 정확하게 줄 거예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그리고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 이거를 구체적으로 줄 거니까 헷갈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1,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75%. 그 다음 매도 청구도 뭐 매년 나옵니다. 자, 매도 청구는 청구권 그러면 안 돼요. 얘는 형성권, 행사하면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알박기 쫓아내기 위해서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수용권이 없을 때 대신 인정해주는 권리가 매도 청구입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가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건물과 대지의 공유자 80% 이상 동의. 그리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이 전체 80% 이상. 즉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죠. 공유하고 있는 건물은 공유자 80% 이상이 동의받으면 건축허가 내줍니다. 그럼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이때 매도 청구는 항상 가격이 시가로 매도 청구하고요. 매도 청구하면은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쫓아내는 개념이니까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공유자하고 협의부터 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 안 되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가 더 중요한 논점이죠. 자, 먼저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업계획 승인받으려면 요건이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고 80%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가 돼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 그럼 95% 이상이니까 몇 프로 미만?
95% 미만 찌끔밖에 안 남았으면 모든 소유자. 그런데 이외의 경우 95% 미만, 이때는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원주민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원주민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원주민은 알바군 거 아니죠? 정당한 소유자니까 원주민한테는 매도 청구 못해요. 해봤자 원주민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 원주민이 내 땅 안 판다, 사업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소유자, 원주민이든 아니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해서 사업하려면 95% 이상 사용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준점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해서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다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 사용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예요. 사용검사, 즉 아파트 건설공사 다 끝나갖고 주택 소유자들 입주까지 다 했는데 사용검사 후에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 소유권을 다시 되찾게 된 실소유자가 있더라. 실소유자. 고자에게 주택의 소유자가 땅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이때 실소유자가 회복한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만 매도 청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회복한 토지가 5% 미만,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95% 이상, 즉 5% 미만이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사용검사 후에 주택단지의 토지 소유권을 다시 되찾게 된 자가 있어도 그 면적이 5% 미만이면 이때는 주택의 소유자가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이때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송달해서 2년 내 행사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대로 그냥 30회 때 한 문제예요. 5% 2년 이런 거는 마치라고 준 거죠. 그리고 매도 청구했는데 안 판다 그러면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대표자 선정하려면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할 수가 있고요. 이게 29회 때는 그냥 정답.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의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소유자 전체에게 효과가 있다. 왜요? 다시 토지 소유권 되찾아오는 것은 소유자 전체를 위한 거니까 소유자 전체에게 효력이 있고요. 이 주택의 소유자는 매도 청구에 들어간 비용의 전부를 다시 사업주체에게 내놔라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유는 매도 청구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의 토지 소유권도 확보 못하고 아파트 떨렁 분양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귀책사유가 사업주체에게 있으니까 사업주체에게 모든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 즉 75% 이상 동의받으면 리모델링 조합도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토지나 건물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우리 재건축 조합도 앞에서 봤어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다 공익사업 아니니까 매도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이게 마지막이죠. 자,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형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집행벌, 집행자원과 관련된 벌칙. 그래서 이름대로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위반 건물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죠. 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 자, 중요한 위반, 건폐율, 용적률 초과, 허가 신고 위반, 건용이 허가 신고 위반.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할 때 이때는 일단 시가 표준액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자, 이거를 기준금액, 기준금액에 다시 위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죠? 제일 나쁜 놈 허가 위반 100, 그 다음으로 나쁜 놈이 용적률 초과 90. 이거 두 개만 알았어도 그냥 29회 때 문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위반 10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는 80, 신고 위반은 경미한 거니까 70%. 그래서 이 기준 금액에 다시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우리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씩 그러면 안 돼요.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지법의 이행강제금 예를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농지법에서는 시군 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즉 처분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 낮은 금액 그러면 안 돼요. 더 높은 금액, 한 푼이라도 세게 부과하려고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반복 부과합니다. 그다음 시정명령 이행했다 또는 처분명령 이행했다.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재요.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부과는 중지. 근데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합니다. 안 내면은 강제징수, 죽을 때까지 받아냅니다. 끝. 자, 오늘 4시간 꽉 채워갖고 저 전범위를 싹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머리에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시국태에서 권한자하고 몇 개만 추려갖고 우려본 거고요. 그 시국태 자료 있죠? 필수 암기사항. 그거 확실하게 정리하셔갖고 시험 전날에 쫙 보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 전날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공법은 10점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꼭 전날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백선 다시 한번 쫙 풀어보셔야 돼요. 그 틀린 것뿐만 아니라 옳은 것까지 다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백선 쫙 풀어보시고 전날에 시국태 자료 한번 쫙 훑어보시고 시험 보면 다 기억해요. 아주 훌륭한 점수 뭐 50점, 60점 다 60점 이상 맞아갖고 합격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또 전날 막 또 청심환을 2개 깨물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던 대로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는 연습도 하시고요. 그리고 공법은 항상 못 보던 거 나온다 그랬어요. 그 못 보던 거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발목 잡히고 당황할 필요 없이 아는 것만 확실하게 맞추면 돼요. 아는 것만. 그러면 다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하여튼 시험 잘 보시고요. 좀 잘 보시고 그리고 합격하셔갖고 합격자 모임에서 또 웃는 뭐 합격자 모임에서 싸대기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사대기 때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합격자 모임에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시험 잘 보시고요. 꼭 합격하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예.